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어느 고을에 정씨 부인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그녀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기와집에서 홀로 살며 바느질과 직조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단정한 과부로만 여겼습니다. 낮에는 배틀 앞에 앉아 묵묵히 일하고 해가 지면 방문을 닫고 홀로 지내는 평범한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집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지요. 마을에는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학식이 깊고 글씨가 뛰어났지만 과거 시험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생은 벼슬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구경하고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를 캐내는 것을 즐겼지요. 어느 날 저녁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이생은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군. 혹시 귀신이라도 들린 게 아닐까? 아니, 남정네 목소리도 섞여 있다던데. 과부가 은밀히 남자를 들이는 게 아니겠소? 이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과부의 집에서 밤마다 기묘한 소리가 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생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생은 정씨 부인의 집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코를 들이미는 것이 이생의 낙이었으니 이런 수상한 일을 그냥 넘길 리 없었지요. 처음 며칠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그녀의 집은 평범한 과부의 집처럼 조용했지요. 하지만 보름이 지난 어느 밤, 이생은 드디어 그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낮게 웃는 소리, 무언가를 따라 읽는 소리, 그리고 정씨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이번에는 이 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이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그를 가르치는 소리라니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이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생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담을 넘어 그 비밀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지요. 달빛이 기와 위에 얹힌 밤, 이생은 조심스럽게 정씨 부인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등불 불빛을 따라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켠에 6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비들과 어린아이들이었지요. 그들 앞에는 정씨 부인이 단정히 앉아 훈민정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맞춰 천민들이 소리내어 글자를 익혔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더듬거리며 글자를 읽다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나무라지 않고 아이의 손을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틀려도 괜찮단다. 배우는 데는 죄가 없단다. 이생은 그 순간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사교도 음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여인이
천민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는 담장 너머에서 부인의 옆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생은 그날 밤 이후로도 가끔씩 담장을 넘어 부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과부가 천민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신기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생은 그곳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부인을 몰래 지켜보는 것이 묘한 재미가 있었지요.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 천민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달빛 아래 빛나는 그녀의 옆모습. 이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이생은 뜨문뜨문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였지요. 어느 날은 부인이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쳤고, 어느 날은 노비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이생은 점점 부인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지요. 그저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생은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머슴 하나가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마님, 이것이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께 보낼 편지입니다. 마님 덕분에 이 천한 것도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씨 부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뜻이지요. 담장 너머에서 이생의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글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천민들에게 존엄성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지요. 이생은 생각했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이생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부드러운 미소, 천민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달빛 아래 빛나던 검은 머리카락. 이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씨 부인은 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각자에게 책 한 권씩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직접 필사한 언문책이었습니다. 촛불을 밝혀가며 밤을 새워 한글로 베껴 쓴 것이 분명했지요. 천민들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책을 가져본 적 없는 그들에게 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배움은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인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업이 끝난 후 부인은 혼자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며 부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신분을 넘어 모든 이가 그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제가 잡혀가더라도 이 아이들만은 그를 잊지 않겠지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생은 부인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홀로 두려움을 견디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인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담장 너머의 구경꾼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을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대감댁의 아들인 김도령이 정씨 부인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었지요. 김도령은 25의 나이에 주색 잡기에만 빠져 사는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마을의 여인네들을 희롱하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김도령이 정씨 부인의 집 담장 밖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김도령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다니 이것은 분명 수상한 일이었지요.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담장 반대편 그늘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생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도령은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생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지켜야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후 김도령은 다시 정씨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수업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광경이오? 김도령의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습니까? 허허, 과부가 천한 것들과 어울려 그를 가르치다니. 이것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도령은 천민들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천민이 그를 배우다니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오. 내가 관아에 고하면 부인은 물론 이것들도 모두 곤장을 맞게 될 것이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김도령이 음흉하게 웃으며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지켜줄 수도 있소. 대신 부인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면 말이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주시오. 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천민들을 생각하니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생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인을 위협하는 저자를 당장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물러가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모욕을 주십니까? 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당히 맞섰습니다. 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훈민정음을 나누는 것이 어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 되겠습니까? 김도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당찬 말씀은 관아에 가서 하시구려. 과연 사또께서 부인의 말을 들어주실는지 보도록 하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이 뒤로 물러서자 김도령은 더욱 거만하게 웃었지요. 사흘 후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생각해 보시오. 내 청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관아에 끌려가 곤욕을 치를 것인지 말이오. 김도령이 떠난 후 부인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마님,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차라리 저희가 관아에 자수하겠습니다. 아니 돼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생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위험에 처해 있었지요. 이생은 조용히 담장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에게는 한양에 암행어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새 글을 써서 친구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지요. 이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부인을 지켜내겠다고, 그녀가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흘 동안 이생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양의 친구에게서 답장을 받고 김도령의 평소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김도령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과부를 희롱한 일, 백성들을 괴롭힌 일,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횡포를 부린 일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밤에는 부인의 집 근처를 지켰습니다. 혹시 김도령이 약속보다 먼저 올까봐 두려웠지요. 담장 너머로 부인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생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부인은 홀로 마당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천민들은 두려워서 며칠째 오지 않고 있었지요.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저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부인의 중얼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인이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고 싶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부인을 위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김도령을 처벌하고 부인을 안전하게 지켜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생은 달빛 아래 부인의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지켜내겠노라고 말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도령은 약속한 대로 정씨 부인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둘을 데리고 왔지요. 부인, 생각은 해보셨소? 김도령이 거만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 청을 들으실 것이요? 아니면 관아에 고발당할 것이요? 정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령,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허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 좋소, 그렇다면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소. 김도령이 돌아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관복을 입은 관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생이 따랐지요. 부인은 깜짝 놀라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선비였지요. 어사나리, 바로 저자가 정씨 부인을 협박한 김도령입니다. 이생이 김도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도령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사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을 대감의 아들이라는 자가 과부를 협박하여 수청을 강요하고 백성들의 배움을 막으려 했다 하니 이 무슨 악행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단지 국법을 어지럽히는 일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김도령이 변명했지만 어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모든 정황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 내가 부인을 협박한 말, 천민들을 모욕한 행동, 모두 증거가 있느니라. 부인은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이생이 증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저자는 대체 누구이며 어찌 이 일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김도령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어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불법으로 남의 집에 침입하여 협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생은 그 정황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했을 뿐이니라. 그렇다고 해도 과부가 천민들에게 그를 가르친 것은 분명 문제 아니오? 김도령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엾게 여겨 만드신 문자이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문의 정신이니라. 어사는 김도령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3년 동안 유배 보내라 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으니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반성토록 하여라. 김도령은 끌려가면서도 이생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생,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하지만 그의 협박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요. 정씨 부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이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끌려간 후 어사와 관리들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정씨 부인과 이생만 남았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께서는 누구이시며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이생은 공손히 읍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생은 이 마을에 사는 이생이라 하옵니다. 하오나 저는 선비를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제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실은 소생이 몇 달 전부터 부인의 집 담장 너머에서 부인께서 천민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비께서도 저를 염탐하신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있어 호기심의 담을 넘었습니다. 하오나 부인의 숭고한 뜻을 보고 나서는 다만 가끔씩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부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이 부인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의 아버지인 김대감은 아들의 유배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정씨 부인과 이생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 김대감은 권세가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어사의 판결이라 해도 뒤에서 얼마든지 이를 꾸밀 수 있었지요. 그는 먼저 관아의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정씨 부인이 천민들을 모아 그를 가르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소. 밤마다 남정네들을 집에 들이다니 혹시 사교를 퍼뜨리는 것은 아니오?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 어사께서 이미 무죄라 판결하셨는데 어찌하오리까? 어사는 떠났지 않소. 이제 다시 조사하면 되지 않겠소? 그리고 이번 일로 사또께서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 김대감은 은근히 사또를 협박하며 뇌물을 건넸습니다. 사또는 결국 김대감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정씨 부인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지요. 이생은
부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다시 친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김대감의 악행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께서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부인께서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어찌 혼자 짐을 지시겠습니까? 이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씨 부인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천민들의 증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천민들을 찾아가 협박한 결과였지요. 정씨 부인이 너희들을 꿰어 괴상한 일을 시켰다고 증언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인을 지킬 힘이 없었지요. 머슴 하나가 먼저 굴복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부인께서 억지로 저를 불러 이상한 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천민들도 하나둘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이를 근거로 부인을 신문했습니다. 정씨 부인, 천민들이 모두 당신이 그들을 모아 이상한 글을 가르쳤다고 증언하고 있소. 이상한 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부인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옆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또 밤마다 남정네들을 집에 들이고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지 않소? 사또는 결국 부인에게 곤장 30대와 가택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부인이 곤장을 맞으려는 순간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어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에서 온 상급 관리까지 동행하고 있었지요. 이 재판은 무효이니라. 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또, 그대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김대감의 압력에 못 이겨 다시 조사했구나.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권력에 아첨한 죄인이라.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사는 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도령이 부인에게 보낸 협박 서찰, 노비들을 협박한 증거, 그리고 김대감이 사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졌느니라. 이생이 어사 옆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소생이 2달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도령이 부인을 협박한 날, 그가 한 말을 모두 기록했고, 천민들이 협박당하는 과정도 목격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달 동안 이생이 자신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어사는 천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은 협박 때문임을 안다. 그러니 벌하지는 않겠으나 진실을 말하여라. 천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다가 오히려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사는 김대감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대감, 그대는 아들의 죄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저질렀구나. 뇌물, 협박, 거짓 증언 교사, 그리고 관리를 압박한 죄까지 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났느니라. 김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급 관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파직하고 김대감은 모든 관직을 박탈한 후
재산을 몰수하라. 그리고 아들 김도령의 유배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하라. 상급 관리는 사또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파직은 면하되 스스로 사직하라. 관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구나. 사또는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습니다. 김대감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며 김대감은 말했습니다. 내 욕심 하나가 한 여인의 삶과 이 아비의 벼슬을 함께 망쳤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망나니 아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침내 모든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씨 부인은 이생을 찾았습니다. 선비, 제가 몰랐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달 동안 저를 지켜주셨다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께 오히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는 단지 호기심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부인을 의심했지요. 하오나 부인께서 천민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생은 부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하오나 김도령이 부인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요. 이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소생은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부인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이생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천민들까지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부인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지요. 천민들도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희가 마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은 천민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압니다. 다시 함께 글을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의 집에는 다시 배움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며칠 후 이생은 다시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이생이 공손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생이 부인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존경이었습니다. 하오나 지금 소생의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이생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는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생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담장 밖에서가 아니라 담장 안에서 함께 아이들의 앞날을 밝히고 싶습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비께서는 저 같은 과부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비, 제가 천민들을 가르친 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뜻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신분을 넘어 모든 이가 그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소생도 그 뜻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했습니다. 천민들도 기뻐하며 부인을 위해 노래를 불렀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생과 정씨 부인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인식이 끝난 후 이생과 부인은 그 집을 배움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이생이 양반의 자제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밤에는 부인이 천민들에게 훈민정음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양반의 자제부터 천민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글을 배웠지요. 어느 날 이생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처음 제가 담을 넘어 당신을 염탐할 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선비께서 2달 동안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도 어사께서 오신 그날에야 알았지요. 그렇군요. 소생이 몰래 지켜본 것이 부인께는 실례였을 텐데요. 아닙니다. 선비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저와 아이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생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이 기묘하다고 여기던 그 웃음소리는 이제 마을의 희망을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지요. 이생과 부인은 마당에 서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까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배움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선한 마음은 더 많은 선한 마음을 낳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숨길수록 밝아지고 욕심은 숨길수록 추해진다고 말이지요. 정씨 부인은 자신의 선행을 숨기려 했지만 그 덕은 결국 세상에 드러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김도령은 자신의 욕심을 숨기려 했지만 그 추함은 결국 모두에게 드러나 벌을 받았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